여러분 반갑습니다. 외환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옵션의 손익 구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3. 스왑, 이 스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형태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정해진 조건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스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왑에는 금리 스왑과 통화 스왑이 있어요. 금리 스왑은 서로 다른 이자 지급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행위를 금리 스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통화 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 표시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행위를 이 통화 스왑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금리 스왑, 인터레이트 스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금리 스왑, 금리 스왑은 두 채무자가 각각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각각은 이자 지급 의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 이자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금리 스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금리 스왑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보통 금리 스왑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사자들의 그 자금 시장에서의 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적용받는 금리가 다른데, 신용도에 따라서 한쪽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비교유예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교유예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딜러를 통해서 금리 스왑을 함으로써 서로가 모두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금리 스왑을 하는 거예요. 금리 스왑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그 원금은 동일한 통화고요. 그리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액수도 똑같아요. 따라서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단지 서로 다른 형태의 금리 교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금리 차이에 따른 차액만큼만 매 정산일마다 지급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금리 스왑에서의 그 비교우위는 왜 비교우위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인데, 주로 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금리 스왑에서 가장 표준적인 표준 금리 스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두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용도,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용도는 신용도 평가, 기업에 따라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신용도는 달라요. 적용받는 신용도는 다릅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용도 평가 차이에 의해서 양측이 적용받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각기 다를 경우, 이런 경우 서로 간의 비교우위에 의해서 이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는 서로 간의 비교우위에 의해서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금리 스왑을 표준 금리 스왑이라고 해요. 표준적인 거니까 그냥 플레인이라고 돼요. 플레인 바닐라 스왑이라고도 하는데 표준 금리 스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보시듯이 스왑 이전에 차입 가능한 그 조건이 A사와 B사가 시장에서 적용받는 금리는 달라요. 자, A사는 표에서 보듯이 A사는 5년 만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교유예 있고요. 변동금리 A사는 그리고
고정금리의 자금을 선호해요. 자, A사는 자, A사는 변동금리, 요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규에 있고요. 비규에 있고요. B사는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규에 있어요. 비규에. 그런데 A사가 원하는 자금은 고정금리 자금이고요. 고정금리의 자금을 원해요. 고정금리의 자금을 원해. 고정금리. 비교유는 변동금리인데 원하는 건 고정금리. 그 다음에 B사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의 비교유에 있는데 원하는 자금은 변동금리의 자금을 원하는 경우죠. 선호하는 경우. 당연히 A사는 고정금리의 경우 B사율이 2.5% 높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의 경우는 1%만 높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A사는 변동금리에 비교해 있고요. 그리고 B사는 상대적으로 고정금리에 비교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A사는 원하는 자금이 고정금리의 자금이고 B사는 변동금리의 자금인 경우, 자, 이런 경우 서로가 스왑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A사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고 A사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하니까 비교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B사는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비교 위에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을 해요. 그 다음에 딜러를 통해서 스왑거래를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 스왑거래에서 원금의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변동금리 차입, 그 다음에 고정금리 차입, 그리고 나서 A사는 변동금리 차입이고 B사는 고정금리 차입이죠. 그리고 서로가 이자 지급 교환 등 이 세 단계의 거래가 일어나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그림 3에서 보듯이 A사는 리버 플러스 1%에 차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왑 딜러에게 리버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A사는 고정금리로 딜러에게 11%를 지불하고요. 결국 A사의 그 최종 이자 비용은 12%가 되고요. A사가 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A사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변동금리로 차입하는데 유리하고 비교에 있고, B사는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따라서 A사는 변동금리죠. 리버 플러스 1%로 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스왑 딜러에게 11%를 줘요. 스왑 딜러에게 11%를 줍니다. 11%. 대신에 리버를 받아요. 리버를 공급받아요. 리버를 공급받습니다. 리버를. 대신에 A사는 고정금리로 11%를 받는 거죠. 지불하는 거죠. 자, 고정금리 리버를 받고 11%를 지불을 합니다. 스왑 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해요. 그러면은 A사의 최종적인 자금 조달 비용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리버 플러스 1%로 차입을 했는데 원하는 건 고정금리의 자금이에요. 그래서 스왑을 했어요. 그래서 스왑을 했는데 조건이 뭐냐? 리버를 받는 대신에 요거는 상대방이 지금 스왑을 통해서 상대방이 A사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 변동금리를 상대방이 내주는 거죠. 스왑 딜러를 통해서 A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A사는 리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대신에 고정금리인 11%를 지급하게 되죠. 따라서 요 1%와 리버는 상대방이 내줬어요. B사가 스왑 딜러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고정금리 11%를 지불했죠. 스왑 딜러에게. 따라서 요 11%와 1% 더하면은 최종적인 A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사는 어떠냐? B사도 마찬가지죠. 자, A사는 변동금리 자금을 차입했고요. 그리고 B사는 고정금리로 차입하는데 유리하니까 고정금리로 10% 고정금리로 B사는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스왑 딜러에게 리버를 주는 대신에 요 리버는 스왑 계획에 의해서 결국 요 A사의 요 리버 요거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 B사는 요 11%가 요 B사의 고정금리를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B사는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10%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리고 스왑 딜러에게 리버를 주고 얼마를 받아? 10.7%를 받아요. 10.7%. 따라서 이 경우에 B사는 10%가 아니라 자금은 고정금리를 10%로 조달을 했지만 10.7%를 A사로부터 11에서 10.7%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거 고정금리를 조달한 이자 비용 10% 지불하고도 0.7%가 남게 되죠. 따라서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최종적인 이자는 리버 10.7을 받는 대신에 리버를 주었으니까 리버와 그리고 10.7%를 받아서 10%는 지급을 하고 남는 0.7%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10%가 아니라 10.7%를 받게 되니까 결국 0.7%가 남게 되죠. 0.7%가 남아요. 따라서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최종적인 이자 비용은 리버에다가 리버를 지불하고 10.7을 받고 10%를 지불하고 남은 0.7를 빼주면 되죠. 리버에서 마이너스 0.7을 빼준 만큼이 바로 최종적으로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B사도 자, 이와 같이 A사는 12%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그 다음에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최종적인 이자 비용은 리버 마이너스 0.7이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시장에서 직접 A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게 되면은 표에서 보듯이 얼마였죠? A사가 고정금리로 만약에 직접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은 12.5%예요. 만약에 수협을 안 하고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한다면. 그리고 B사도 변동금리로 직접 차입한다면 리버죠, 리버 금리죠, 리버. 그런데 수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살펴봤듯이 수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A사의 이자 비용은 12이고 B사의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리버 마이너스 0.7이니까 원래 직접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면은 12.5%죠. 12.5%. 그런데 12%만 부담하면 되니까 결국 A사는 0.5% 이자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사도 마찬가지로 B사도 최종적으로는 0.7% 원래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리버 금리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리버 마이너스 0.7이니까 0.7%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A사와 B사는 서로 유리한 금리로 차입을 해서 수합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함으로써 이자 비용 결국은 두 기업 모두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A사는 리버 플러스 1%로 자금을 조달하죠. 그리고 고정금리로 11%를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면서 리버를 받아요. 리버를. 지불하는 거는 비용이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리버. 그러면은 여기서 리버가 지워지고 12%가 되죠. 그런데 직접 자금시장에서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12.5%를 적용받으니까 결국 0.5%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12.5%가 아니라 12%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B사도 마찬가지입니다. B사는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교해 있는데 유리한 요 고정금리로 일단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수합 계약을 통해서 리버를 지불하죠. 리버를 지불합니다. 리버를 지불을 하는 대신에 얼마를 받아요? 0.7% 이렇게 받아요. 따라서 이걸 빼주면 되죠. 받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리버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그런데 B사가 자금시장에서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는 금리는 리버니까 여기서 리버를 빼주면은 원래는 리버인데 리버 마이너스 0.7이니까 결국은 0.7%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표준적인 금리 수합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 11%를 A사가 수합딜러에게 줬는데 왜 11을 안 주고 11%를 전부 다 B사에 안 건네고 10.7%만 건넸을까요? 요 차이는 0.3%죠? 요거는 수합딜러의 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그래서 요 0.7 그 얘기입니다. 자, 수합딜러는 A사로부터 11%의 고정금리를 받아서 10.7%의 B사로 넘기죠. 그러면서 0.8%, 3%를 뗐어요. 메인 매도의 차이, BDS 스프레드를 대가로 얻게 되는데 이거는 딜러 같지 않은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금리 수합 중에서 표준금리 수합, 이어서 기준금리 수합입니다. 기준금리 수합. 일반적으로 금리 수합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바로 표준금리 수합인데 일반적으로는 금리 수합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기준금리 수합은 변동금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합이에요. 기준금리, 변동금리와 변동금리죠. 기준이 드는 변동금리, 기준이 드는 변동금리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합이 바로 변동금리 수합이다 라는 거죠. 자, 한 가지 기준금리의 변동금리 채무와 다른 기준금리 다른 기준금리의 변동금리 채무 간에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는 거래가 바로 기준금리 수합이에요.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 어떤 하나의 기준금리가 되는 변동금리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준금리 이 채무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되는 변동금리 채무예요. 기준금리의 변동금리 채무, 기준금리의 변동금리 채무 이 사이에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는 거래가 바로 기준금리 수합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버, 변동금리예요 이거. 기준이 되는 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리는 리버, 그 다음에 T빌, 트레저리 빌이에요. 트레저리. 이거 미국의 재정증권이에요. 재정증권. T빌. 그 다음에 CP금리, 커머셜 페이퍼.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약속어음.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CP금리. 대기업들. 그 다음에 우대금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T빌은, 단기 1년 이하입니다. T빌은. T노트가 있고,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본드가 있어요. 본드는 채권입니다. 해서 장기고요. 노트는 중기, 1년에서 10년 사이. 해서 T빌도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서 사용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될 수 있는 변동금리들의 이 변동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다 이 변동, 움직이는, 오르고 내리는 그것이 똑같지가 않고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해당 금융시장,
그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신용 상태에 따라서 차입할 때 요 금리의 차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변동성의 차이가 있고 신용 상태에 따라서 차입금리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스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스왑 거래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변동금리를 원하는 경우, 스왑 거래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변동금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기준금리 스왑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CP와 재정증권 혹은 CP와 리버 금리 사이에 스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커머셜 페이퍼와 재정증권 T비ll 혹은 커머셜 페이퍼와 리버 사이에 스왑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계약 당사자 간의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 자, 목적이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시장의 그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 A, B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한 그 접근의 용이, A 기업은 접근하기, 이런 어떤 C라는 시장에, 금융시장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B 기업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용이해요. 하지만, 자, 이런 경우 스왑을 통해서, 시장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요 기준금리 스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과, 자,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요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 그리고 서로가 다른 유형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알맞는 요 변동금리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예요. 목적은 자금 조달 비용의 경감, 또 하나는 위험 관리예요. 변동금리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알맞는 변동금리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위하여 보통 기준 금리 스왑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A사는 현재의 변동금리, 현재 CP의 변동금리죠. CP의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A사는 이자 지급을 CP가 아니라 리버로 지불하고 싶어요. 리버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경우에 신용등급 최우수인 A사는 리버 플러스 2%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리버 플러스 2%. 그리고 반대로 B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버 플러스 0.5%, B사는 리버 플러스 0.5% 부채를 요 리버 금리를 CP 금리로 CP 변동금리로 전환하기를 원해요. 자, 이 경우 두 기업 사이에 기준금리 스왑이 요 그림 4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보세요. 금리. 자, A사는 CP 플러스 0.1% 요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하지만 원하는 전환하고 싶은 금리는 리버예요. 리버. B사는 리버 플러스 0.5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원하는 거는 리버 금리가 아니라 전환하고 싶은 금리는 CP 금리인 경우. 자,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이에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요 금리 스왑을 할 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A사는 이와 같이 스왑을 하게 되면은, 즉 A사는 요 CP 금리를 스왑 계약에 의해서 A사가 차입할 때 차입한 금리를, 이자 지급 의무를 B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리고 A사는 B사에게 리버 플러스 0.2%를 지불해요. 지불하고 CP 금리 플러스 0.1을 지급받는 거죠. 이러한 계약, 이와 같은 조건으로 스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결국
결국 A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버 플러스 0.2%의 이자율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B사도 이자율을 CP 플러스 0.4%의 이자율을 부담을 하게 되죠. 원래는 리버 플러스 0.5로 차입했지만 요 이자의 리버의 변동금리를 CP의 변동금리로 전환하기를 원했는데 요 수합에 의해서 CP 플러스 상대방 A사의 B사가 A사에 차입하게 안돼 들어간 요 이자 지급 의무 CP 플러스 0.1을 지급하는 대신에 리버 플러스 0.2를 받았죠. 0.2. 자, 0.2를 받았어요. 리버 플러스 0.2. 요게 뭐냐? A사가 대신 내주는 건데 리버 플러스 0.2예요. 0.2. CP 플러스 0.1을 주는 대신에 리버 플러스 0.1을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자 CP를 상대방의 이자를 지불해줘요. CP 플러스 0.1을 그죠? 0.1을 요거 CP 플러스 0.1을 1%를 지불하고 상대방이 A사의 그 이자 지급 의무인 CP 플러스 0.1을 지불하죠. 그리고 리버 플러스 0.1을 받죠. 리버 플러스 0.1. 자, 리버 플러스 0.2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B사가 차입하는데 들어간 적용받는 변동금리는 리버 플러스 0.5니까 여기 지금 얼마가 부족해? 0.3이 부족하네. 0.3. 그죠? 0.3이 부족해요. 0.2밖에 리버 플러스 0.2밖에 안 받았으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0.1과 0.3을 요걸 더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CP 플러스 0.4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가 원하는 변동금리로 원하지 않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을 했지만 원하는 수합을 통해서 원하는 변동금리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기준금리 수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산 구성상에 맞는 변동금리로 전환을 통해서 위험을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준금리 수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통화 수합. 금리 수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금리가 아니라 이제 통화예요. 통화 수합. 상이한 통화, 서로 다른 통화죠.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한 두 차입자가 서로 다른 통화입니다.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두 차입자가 각자의 차입금에 대한 상이한 서로 다른 통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이에요. 채무에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을 한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 표시의 그 채무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서로가 교환하는 계약이 바로 통화수합이에요. 통화수합은 이자의 지급이 서로 다른 통화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원금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통화수합은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한 두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서로가 통화수합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의 그 원리금 상환을 해주기로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이 서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고요. 차입한 통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원금이 서로 교환이 돼요. 이게 뭐로? 금리 수합과 차이죠. 금리 수합은 원금이 동일한 액이고 동일 통화이기 때문에 원금의 교환은 없어요. 이자 지급 의무만 서로가 교환을 하는 거죠. 통화 수합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를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통화수합은. 그래서 통화수합에서 양 당사자는 처음에
처음에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원금을 시장 현물에 의해서 다른 하나의 통화로 전환된 동일 금액으로 교환을 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시점에서 원금 교환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물 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통화로 그냥 환전해버리면 되니까,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내고 받고 교환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가까운 데서 서로가 그 금액만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자 지급은 계약일에 각각의 통화로 이루어져요. 결제일에 이자 지급은 결제일에 각각의 통화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원금은 최초에 교환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왑 계약 기간 동안에 환율의 변화 때문에 반드시 만기에 다시 교환이 됩니다. 만기에 교환이 돼요. 원화 자금과 예를 들어서 달러 자금이 초기에도 이게 교환이 되기도 하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환전하면 되니까. 하지만 만기에는 반드시 재교환이 됩니다. 통화스왑은. 통화스왑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서로 맞바꿔서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한 두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스왑 계약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그 상환을 서로 맞바꿔서 이행하기로 한 약정이 바로 통화스왑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통화스왑은 일정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다른 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화로 차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달러로 원화로 차입했지만 통화스왑을 하게 되면은 요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내주고, 상대방이 달러로 차입한 원리금에 대해서는 내가 내주니까 결국은 다른 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 상품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대출을 미 달러화로 받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달러로 자금을 차입했어. 하지만 유로화로 운영을 하고 싶어. 이때 미국 달러화로 받은 경우, 대출을 미 달러화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대출은 달러화로 받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상대방과 통화스왑 계약을 맺고요. 이 차입한 US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유로로 전환하면 됩니다. 전환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만기 상환 시에는 스왑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차입한 US 달러의 그 차입 금액을 받아요. 만기에 다시 교환하니까. 대신에 스왑 계약 당시에 약정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된 운용통화를 지급하면 됩니다. 유로를 지불하면 돼요. 유로를. 약정한 환율이에요. 스왑 계약 당시에 약정한 환율에 의해서 계산된 유로와 운용통화를 지급하는 거죠. 자, 물론 이때 금리도 스왑 기간 중에는 당연히 서로가 교환 지급을 해요. 이와 같은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서 대출은 원하지 않는 미국 달러로 받았지만, 자, 달러로 대출을 받았지만, 달러로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스왑 계약을 맺고 차입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거를 유로로 통화스왑 맺고 이거를 유로로 전환하면 되겠죠. 환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기에는 스왑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차입한 US 달러를 받아요. US 달러를 받고, 그리고 이걸 받고 상대방에게 유로를 운용통화
약정된 환율에, 수합 계약 당시에 약정된 환율에 의해서 계산된 운용통화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요. 만기에 달러를 바꿔, 그리고 계약된 약정 환율로 유로화, 운용통화인 유로화를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수합 기간 중에 서로가 지급을 하게 돼요. 상대방의 이자 지급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통화수합 계약을 통해서 대출은 원하지 않는 미국 달러로 받았지만 운용은 원하는 유로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통화수합 시장에서 다양한 부류의 실수요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과 기업들, 보험회사, 정부기관, 국제기구들이 모두 활발하게 참여를 통하여 통화수합을 하고 있어요. 통화수합 거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신용이 뛰어나고 수합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대규모의 실수요자들 간의 중개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수합 거래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통화 수합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중개기관은 미국의 상업은행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투자은행들, 그리고 영국의 일본의 증권회사들이 통화 수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수합, 왜 이와 같이 수합이 많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수합은 대차 대조표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인 거죠. 자, 대차 대조표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기업에 혹은 그 은행의 신용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수합 거래를 성사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현재는 며칠 또는 몇 시간 만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금과 회계 처리도 비교적 확실해졌고요. 확실해졌어요. 이와 같이 수합 거래가 편리해지고 쉬워지면서 참가자들도 수합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의 산정이 확실해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통화 수합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통화 수합에는 직접 통화 수합과 채무 상환 수합이 있고요. 우선 직접 통화 수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직접 통화 수합. 이 직접 통화 수합은 두 거래자가 수합 계약에 따라 상호 간에 필요로 하는 통화 표시 자금을 현물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고요. 그리고 만기일에 기간 중에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시에 동일한 현물 환율을 적용하여 당초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로 간에 매각하는 금융 방식의 수합을 직접 통화 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통화 수합과 상호 융자는 그 이용 목적이나 현금의 흐름 형태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상호 융자가 두 개의 독립된 융자 계약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직접 통화 수합은 단일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장기 선물환 계약, long-term forward contract, 장기 선물환 계약에서는 선물 환율이 두 통화 간의 금리 격차에 기초하되 조달 자금이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통화 수합에서는 만기 시에 적용할 환율이 계약 체결 시의 현물 환율과 동일하다는 점이 요 장기 선물환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직접
통화수합의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 5는 미국의 모기업 A사와 영국의 모기업 B사 간의 직접 통화수합 거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 영국의 소재는 미국의 자회사, 요 스몰 A사는 100만 파운드를, 그 다음에 미국의 소재는 영국 기업 B사의 자회사인 스몰 B사는 1,500만 달러를 각각 요 모기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겠죠. 자, 이 필요한 자금 100만 파운드와 1,500만 달러. 이 수합에 의해서 수합 계약을 하고 이같이 100만 파운드를 조달하여 사용하고요. 영국 B기업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에서 필요한 요 자금 1,500만 달러를 수합 계약을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에 소재하는 미국의 자회사 스몰 A사는 100만 파운드를, 미국에 소재하는 영국 자회사 스몰 B사는 1,500만 달러를 각각 모기업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초기의 현금 흐름은 이와 같이 서로가 직접 통화 수합이죠. 계약을 맺고 시장에서 뭐 환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달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 되겠죠. 한편 위에서 예시한 직접 통화 수합 거래에서 파운드화와 달러화의 금리가, 파운드화는 12%, 그 다음에 달러화는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 두 모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기간 중에 이자 지급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금리인 영국 파운드화를 매입 이용한 미국의 모기업 A사는 파운드화 금리인 12%를 계약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저금리인 미국 달러화를 차입 이용하는 영국의 모기업 B사는 미국 달러화 금리 10%를 계약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 관계는 결국 직접 통화 수합에서 만기 시에 적용할 환율을 계약 시의 환율로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기 시에 적용할 환율을 요거를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저금리 통화국의 기업이 스왑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통화. 저금리 통화국의 기업이, 저금리는 여기서는 달러죠. 달러, US 달러. 저금리 통화국의 기업이 요 고금리 통화국의 기업에 대해서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이거는 파운드고요. 파운드화. 그래서 금리 격차만큼의 추가 금리 비용을 지급하는 결과가 돼요. 이와 같이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영국의 달러와 파운드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2% 낮잖아요. 이게 디스카운트에 있고요. 이거는 프리미엄에 있죠. 달러가 2% 낮으니까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오를 거예요. 2%. 이 계약 기간 동안에 2%. 2포인트. 파운드화는 2% 내릴 겁니다. 2% 내려요. 자, 이와 같이 파운드화가 디스카운트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 자산은 이렇게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는 오를 겁니다.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현물 환율로 고정시켜 뒀죠. 만기에 교환하는 그 환율을 고정시켜 뒀어요. 현물 환율로. 계약 시의 환율로 고정시켜 뒀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가치가 바뀝니다. 요 차이만큼을 현물 환율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즉 이자율 차이만큼 저금리국 기업이 고금리국 기업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달러의 자산 가치는 저금리인 달러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 오를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화는 2% 이자율이 높은 만큼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기에 다시 서로가 이 금액을 교환을 해야 되죠. 서로가 100만 파운드와 1,500만 달러. 자, A사는 파운드화를 2% 가치가 내린 파운드화를 매입해서 B사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B사는 가치가 2% 상승한 1,500만 달러를 매입해서 지불해야 되죠. A사에게. 서로 교환을 해야 되죠. 계약 시의 환율로 고정을 시켜뒀기 때문에, 즉, A사는 2% 낮은 가치가 하락한 100만 파운드를, 그리고 2% 가치가 상승한 1,500만 달러를 B사는 매입해서 지불해야 되죠. A사에게. 요 2%의 그 차이, 가치의 차이, 가치의 차이만큼을 자, 2%, 자, A사가 결국은 B사는 2% 손해고요. A사는 2% 이익이죠. 만약에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이자 지급이 서로가 같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요 2% A사는 이익이니까 여기에서 2% 계약 기간 동안의 이자를, 즉 이자율 차이만큼 저금리 국인 A 기업이 고금리 국인 B 기업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직접 통화 수합의 금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한편 직접 통화 수합 계약의 만기는 상호융자의 경우와 같이 5 내지 10년은 물론 12 내지 18년에 달하는 장기 수합 거래도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 상환 수합. 채무 상환 수합은 채무 교환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통화 수합 거래와 금리 수합 거래가 혼합된 금융 기법이에요. 채무 상환 수합은 수합을 통해서 거래자 상호 간의 채무 상환 의무를 교환하는 거예요. 수합을 통해서. 채무 상환 수합은 이와 같은 채무 교환 거래는 최근 들어서 환율, 금리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 또는 신규 부채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차입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이종 통화 표시 차입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바로 채무 상환 수합이에요.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차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차입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바로 채무 상환 수합이고요. 일반적으로 채무의 교환 거래에는 이종 통화 표시 고정금리 채무 간 수합. 자,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금리 채무를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수합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 통화인데 서로 다른 통화예요. 고정 변동금리와 변동금리 채무죠. 자, 한쪽은 고정금리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다른 통화인데 변동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 그 수합 계약을 이종 통화 표시 고정 변동금리 채무 간 수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상의 수합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수합이 결합된 혼합 수합, 칵테일 수합 등이 있습니다. 이 채무 상환 수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종 통화 표시 고정금리 간 채무 상환 수합.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고정금리 간의 채무 상환 수합을 말합니다. 자, 이종 통화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고정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두 차입자가 수합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각자의 고정금리 채무에 대한 그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교환을 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거래예요.
서로 다른 통화로 차입을 했어요. 달러. 자, 달러.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고정금리다. 고정금리 채무예요. 이 고정금리 채무 해서 두 차입자가 스왑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차입한 그 통화로 차입한 원리금을 지급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가 바로 이중통화표시 고정금리 간 채무 상환 스왑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은 A사와 B사가 있는데 달러와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차이가 2.5% A사가 2.5% 높고요. 그리고 엔화 채권 시장에서는 또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B사가 높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B사는 달러와 채권 시장에서 차입하는데 유리하고요. 비교에 있고 그 다음에 A사는 엔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비교에 있어요. 그래서 A사는 엔화 차입에 유리하고 B사는 달러 차입에 유리하죠. 이와 같이. 그러나 A사는 달러와 차입을 원해. A사는 엔화 차입을 하는데 유리한데 원하는 건 달러 차입. B사는 달러로 차입을 원하는데 달러로 차입하는데 유리한데 엔화 차입을 원해요. 원한다면은 그러면 서로가 차입을 한다면 서로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교환을 하면 되겠죠. 즉 채무 상환 스왑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사는 엔화를 차입해서 계약을 맺고 스왑 계약을 맺고 채무 상환 스왑 계약을 맺고 A사는 엔화를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차입한 엔화를 B사에게 주면 돼요. 그리고 B사는 달러를 차입해서 A사에게 주면 되겠죠. 서로가 유리한 시장에서 차입을 한다면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사는 엔화 차입에 따르는 원리금을 엔화를 차입했죠. 원래 원리금을 어디에서 받아요? B사로부터 받아서 엔화 표시 채권자에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B사는 달러로 차입을 했는데 차입해서 A사에 줬으니까 요 차입에 따르는 달러 차입에 따르는 원리금은 A사로부터 받아서 달러화 표시 채권자에게 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현금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중통화 표시 고정금리 간 채무상환 수합의 최초의 현금 흐름. A사 엔화 표시 유리한 엔화 시장에서 차입을 하고요. 엔화 표시. 그리고 이거를 B사에게 줍니다. 요거 차입을 해서 이렇게 B로 줘요. 그리고 B사는 달러를 차입하는데 유리한데 자, 달러화 표시 채권자로부터 이 달러를 차입을 해서 이거를 B에게 주죠. 수합 계약을 맺고 차입을 해서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초기의 최초의 현금 흐름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중통화 표시 고정금리 간의 이 채무상환 수합의 그 원리금의 흐름은 계약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차입한 이자를 요거는 엔화 차입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이와 같이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은 7.5%를 이자를 지급해주고 달러화 이자 9.5%를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와 같이 B사는 A사가 차입한 엔화에 대한 이자 7.5를 지급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A사는 B사가 달러화 차입에 들어간 그 이자 비용 9.5%를 지급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 돼요.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 주는 거죠. 서로가. 요거 A사가, 요거 원금 B사가 원금 상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통화표시 고정금리 간의 채무 상환 수합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자 비용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구조상의 리스크도 해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AB 회사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중개은행은 개입하지 않고요. 환율 변동에 의한 기비용도 무시를 하고요. 금리만 고려한 경우에요. 자, A사의 지급 금리는 엔화 이자 지급, 엔화로 차입을 처음에 했어요. 수합 계약을 맺고 엔화로 차입을 하고 7.5% 지급을 하는데 차입한 거 이거는
누가 내줘요? 엔화로 자금을 차입을 했죠. 이거를 누가 내주냐면은 상대방 B사가 내주죠. B사가 대신 내줘요. 자, 이거 B사가 이거를 내주는 대신에 상대방의 이자 달러 차입한 B사가 차입한 B사의 이자 9.75%를 지불하고 엔화 이자를 7.5를 받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달러화 이자죠. 달러화 이자. 그런데 만약에 달러화로 직접 수합을 하지 않고 A사가 달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적용받는 금리는 10%예요. 따라서 0.25%더 낮게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자 비용 절감 효과 0.25. 그 다음에 B사의 경우는 어때요? B사는 자금을 달러로 9.75%로 달러 자금을 차입을 했어요. 달러 자금을 이자 지급이 9.75%였죠. 9.75입니다. 9.75. 요거. 근데 요걸 누가 내죠? 엔화를 요거를 A사가 내주죠. A사가 수합계약에 의해서 A사가. 근데 요거를 A사가 내주는 대신에 B사가 얼마 지급했죠? 엔화 7.5% 이거 7.5% 지불했잖아요. 요거 지불하잖아요. 이거를 지불하고 요걸 받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달러로 자금을 차입했지만 수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엔화이자 7.5죠. 그런데 만약에 엔화자금을 직접 시장에서 조달한다면 앞에서 표에서 보듯이 7.75가 적용이 되죠. 이자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수합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7.5니까 0.25% B사도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A사도 0.25%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원하는 자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산 부채 구성상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채무상환 수합을 통해서. 자, 이어서 이종 통합 표시인데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변동금리 사이의 통화 수합이 있어요. 두 번째, 채무상환 수합 중에서 두 번째, 크로스 커런시 픽스 투 플로팅 뎁 수합.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채무 간의 통화 수합이죠. 통화 수합. 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간의 통화 수합은 이 통화 수합 거래는 고정금리 채무를 변동금리 채무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리 수합 거래와 유사합니다. 금리 수합과 유사해요. 일반적인 그냥 금리 수합과 유사해요. 하지만 만기 시점에서 원금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리 수합과는 달라요. 금리 수합은 다다 이자 지급 의무만 교환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만기에 원금도 서로가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종 통합 표시 고정금리, 변동금리 간 통화 수합은 특히 달러화 이외에 여타 통화 거래 위주의 영업을 하는 은행, 달러가 아니라 non-달러 베이스드 뱅크, 다른 통화 위주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중기 변동금리 조건에 달러화 자금을 차입하여 중기의 변동금리 조건으로 달러화를 자금을 차입을 하여 이를 매칭거래 하나인 중기 변동금리 대출 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달러화 거래 위주의 영업을 하는 A국 은행이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해요. 자, 비달러화 거래 위주로 영업을 하는 A국 은행이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차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신용이 낮아서 차입 조건이 불리한 경우죠. 이런 경우. 차입 조건이 불리한 경우. 이때 A국의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A국 통화표시, 자국이죠. 자국 통화표시 고정금리 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래 상대방은 변동금리 조건에 달러화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가 있어요. 상대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A국 통화표시 고정금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거래 상대자인 요 거래 상대방과 고정 변동금리 간 수합 거래를 함으로써 자국통화 고정금리 부채를 변동금리 조건의 달러화 부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이 바로 이종통화표시 고정금리 변동금리 간의 통화수합, 변동금리 간의 통화수합, 변동금리 간의 통화 채무수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자금 차입 비용을 한번 볼게요. A사와 B사가 있어요. 자, A사는 엔화를 고정금리로 차입하기를 원합니다. A사는 달러화 자금 시장에서 차입하는데 유리하고 B사는 엔화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해요. 비교에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A사는 달러 자금이 아니라 요거예요. 엔화 자금이 필요하고 B사는 엔화 자금으로 차입하는데 유리한데 원하는 건 변동금리인 달러 자금이에요. 그러면 A사는 자 스왑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A사는 금리면에서 유리한 리버 플러스 0.5로 일단 차입을 하고요. 이거를 차입해서 B사에게 줘요. 그리고 B사는 금리면에서 유리한 7.5%로 엔화를 차입하여 A사에게 주어요. 교환하는 거죠. 계약 맺고 차입해서 서로 유리한 시장에서 차입을 해서 서로가 교환해요. 그리고 A사는 B사의 차입에 대한 엔화의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고 A사는 B사가 차입한 엔화의 그 원리금 상환 부담하고 그 다음에 B사는 A사가 차입한 변동금리 달러화의 원리금 상환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부담을 해요. 자, 이와 같이 고정 변동금리 간 통화수합의 최초의 자금 흐름은 서로가 유리한 시장에서 A사는 달러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하니까 차입을 해서 요거를 B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B사는 엔화로 고정금리 엔화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유리하니까 요 유리한 자금을 차입해서 고정금리부 엔화 차입해서 요거를 누구한테 원하는 A사에게 주는 거죠. 서로가 교환을 하는 거죠. 자금 흐름은 이렇게 돼요. 최초에. 자,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 이자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자, 이와 같이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A사가 차입한 요 달러와의 변동금리 리버 플러스 0.5%를 누가 대신 내줘요? 수합계약에 의해서 요거를 B사가 요거를 내줘요. 달러와 자금 제공자인 채권자에게 가죠. 그리고 B사가 차입한 고정금리, 엔화 고정금리 7.5%는 계약 기간 동안에 누가 내죠? 수합 계약에 의해서 A사가 부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엔화 고정금리 부담을 해요. 그리고 만기에 다시 요 원금을 상환해 주고요. 원금은 A사가 상환해 주고 그리고 A사가 차입한 요 달러 자금의 원금은 B사가 상환해 줍니다. 이와 같이 상환해 줘요.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이죠. 자, 의의에서 A, B사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계산을 하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개, 은행 개입 안 했고요. 환율 변동에 의한 기비용도 무시하고 금리만 고려를 했어요. A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리. 차입 A사는 달러화 시장에서 유리한 달러화 시장에서 0.5% 리버 플러스 0.5로 차입을 했죠. 차입을 했어요. 이거를 누가 내죠? B사가 내주죠. B사가 요거를 내주는 대신에
B사가 차입한 엔화 이자율 7.5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엔화 이자인 7.5%가 되죠. 그런데 엔화 자금을 직접 A사가 고정금리로 차입을 한다면 7.75%가 적용받으니까 앞에 표에 의해서 그러면은 0.25%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이자 비용. 그 B사도 한번 해볼게요. B사도 B사가 차입하는데 적용받는 금리는 엔화이자, 엔화자금을 차입했죠. 유리한 시장에서 엔화이자 7.5% 엔화자금을 차입해서 A사에게 주었는데 요 엔화 차입 이자는 A사가 부담하죠. 서로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A사가 부담해줘요. A사가 부담해주는 대신에 A사가 차입한 이자는 B사가 부담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리버 플러스 0.5 대신 이거를 지불해주고 이거를 지급받는 거죠. 이거를 7.5를.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B사가 부담하게 되는 최종적인 변동금리 달러화에 대한 변동금리는 리버 플러스 0.5죠. 따라서 B사가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데 적용받는 금리는 리버 플러스 0.75니까 7호예요. 그런데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스왑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리버 플러스 0.5니까 0.25%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자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스왑을 통해서. 이어서 이종 통합 표시 고정금리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채무 상환섭 중에서 고정금리, 그 다음에 이종통합표시, 고정금리, 이종통합표시,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통합표시, 변동금리 채무간 수합이에요. 이종통합표시, 변동금리 채무간 통화수합. 크로스 커런시 통화니까 이종통화예요. 크로스 커런시 플로팅, 변동금리 수합. 랩 스왑. 변동금리 채무 간의 수합이에요. 이종통합 표시고요. 크로스 커런시. 그래서 이 이종통합 표시 변동금리 채무 간의 통화 수합은 두 변동금리 채무자가 수합을 통해서 쌍방 간의 변동금리 채무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원리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위스의 A기업은 5년 만기 2,500만 스위스 프랑을 스위스의 A기업은 5년 만기 2,500만 스위스 프랑을 6개월 리브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B기업도 1,000만 달러를 6개월 리브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을 했어요. 자, 2,500만 스위스 프랑을 변동금리 차입했어요. 리버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그리고 미국의 B기업도 1,000만 달러를 6개월 리버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두 기업이 이종통합표시 변동금리 채무간 수합을 실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기 시에 원리금 지급에 따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 식과 같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수합 거래의 결과 스위스 기업은 변동금리부 스위스 프랑화 채무를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무로, 그리고 미국 기업은 당연히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무를 변동금리부 스위스 프랑화 채무로 전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이와 같이 A기업 스위스 프랑 2,500만 스위스 프랑을 차입을 했어요. 이자는 스위스 프랑화 리버고요. 미국의 B기업은 1,000만 달러를 달러와 리버 6개월 리버 금리에 연동되는 달러와 변동금리에 연동된 1,000만 달러를 차입을 했고요. 수합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요거는 이렇게 B에게 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준 대신에 요 차입한 거를 요거는 A기업에 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차입한
그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지급, 이와 같이 교환을, 자, 스위스 프랑으로 차입했지만은 결국 요 받았으니까 달러화를 받았죠. 1000만 달러. 달러 차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수업을 통해서. B기업도 미국의 B기업도 달러로 자금을 차입했지만은 스위스 프랑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스위스 프랑화로 자금을 전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수합 거래 현금 흐름을 매 기간별로 스위스 A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리버니까 2분의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1년째고요. 해서 이와 같이 스위스 프랑 대출자에 대한 지급, 그 대출자죠. 채권자에 대한 지급, 스위스 리버가 지급이 됩니다. 매번 요거. 그런데 요거를 누구한테 받아요? 미국 B기업부터 받는 거예요. 요 지급을. 요게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받아서. 요걸 지급하는 대신에 A기업, B기업으로부터, 이게 미국의 B기업이죠. B기업으로부터 요거를 받아서 대출자에게 지불하죠. 이자를. 그 대신에 미국이 차입한 달러의 자금에 대한 이자는 스위스 기업이 지급을 하는 거죠. 결국 순현금 흐름은 달러로 자금한 효과와 달러 자금으로 전환한 것과 같게 되죠. 즉 원래는 스위스 프랑으로 자금을 차입했는데 결국 지급하는 것은 달러로 이자를 지급하고 달러로 대신 스위스 기업이 차입한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이자는 미국이 B기업이 대신 내주는 거죠. 그리고 만기에는 원금 2,500만 스위스 프랑은 누가? 미국 B기업이 내줘요. 이렇게. 갚습니다. 상환하죠. 지급받아서 상환하는 대신에 스위스 기업은 미국 기업이 차입한 1,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순현금 흐름은 이와 같이 달러 1,000만, 즉 스위스 프랑으로 차입을 했지만 결국은 달러로 자금을 차입한 것과 달러 자금으로 전환한 것과 같게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상으로 제4강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선물 거래, 선물한 거래,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합에서 금리 수합과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요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